네, 첫 곡으로 들었던 노래는 투빅의 사랑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좀비콤비님께서 지난번에 신청해주신 노래인데 오늘에야 들어드리게 됐네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편안하신가요? 오늘도 어김없이 출석 체크하려고 합니다. 살펴볼게요. 롱틀러 달타냥님께서 8시부터 써주셨는데요. 365일 입고 다니는 내 사랑 녹색의 아디다스 추리닝이 뜯어져 버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체 스트레칭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트레칭 좀 권해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달타냥님은 하고 계시네요. 스트레칭 하는데 두 다리 사이에서 부지직 부지직 하는 소리의 순간 오 마이 갓. 아침부터 열이 납니다.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폼에 살고 폼에 죽는 나이인데 늦어서 그냥 버스 타고 가는 중이에요. 민효린의 기다려 늑대 신청해볼게요 하셨습니다. 연화부수님께서 함께 슬퍼해주고 계시네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쵸? 아침에 이렇게 좀 폼 잡고 나왔는데 바지가 뜯어졌나봐요. 와, 어떡하나. 세인트머글리님께서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김아나님. 애교가 섞인 웃음이 참 좋아요. 편안한 방송, 가식 없는 방송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웃을 수 있는 방송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아부수님 오셨어요. 아침 인사합니다. 오늘도 출발해 보십시다. 조합원님들 상쾌한 아침이네요 하셨어요. 지민빠님께서도 시원한 가을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하셨고요. 오딱 냠냠님도 새 홈페이지 축하드려요. 그런데 조합원 숫자가 2만에서 15,000으로 줄었는데 예비 조합원을 뺀 것 같네요. 2만 시대로 고고싱 하셨습니다. 네, 홈페이지 오늘 문 여는 날이죠. 새로운 홈페이지가. 그 홈페이지에 예비 조합원이 빠진 숫자가 써있나 봐요. 바다향 순비소리님께서 오늘도 신청곡 써주셨네요. 페이지의 벙어리 바이올린. 제가 바다향 순비소리님의 신청곡을 자주 못 틀어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바로 준비해놨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날씨가 참 좋나봐요.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광명선님께서도 출석해주셨고요. 가을 하늘이 쪽빛이에요. 푸른 하늘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운 잿빛이네요. 모두 화이팅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님께서 희전아님 반갑습니다. 용기 내라는 오프닝 멘트 참 좋아요. 꿈옆 가족분들 모두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꿈돌이 꿈순이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바다님은 오늘은 아이들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습니다 하면서 운동회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와, 운동회 사진 진짜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운동회라고 이렇게 참여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와, 얼마 만인가요? 사진만 봐도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전 사실 운동을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기쁘네요. 왜 좋아하지 않았냐? 달리기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리기 꼴찌하는 게 싫었어요. 블라드님께서 출석합니다. 모든 꿈돌이 꿈순이 조합원님들 행복하고 재미있는 금요일 그리고 주말 되시기를. 희느님도 행복하고 두근거리는 주말 되시고요 하면서 하트 3개 그것도 아주 사랑이 꽉 찬 색칠되어 있는 하트로 3개 날려주셨어요. 블라드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탱탱인디고님도 출첵이요. 노래가 애절하니 참 좋네요 하셨어요. 가을 하면은 약간 애절한 노래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메데이아님께서 제게 꼭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두려움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거든요. 다시 용기 내서 시작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이 오프닝 멘트 때문에 뭔가 나도 도전하겠다라고 생각만 해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오프닝이 없겠는데요. 멘트 덕분에 그렇게 하신다니 기쁠 따름입니다. 하늘아라빠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출석하고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출석 체크하셨습니다. 지연아빠님은 우리 딸 지연이 콧물을 흘려서 아이스크림 못 먹게 했더니 냉장고 앞에서 아빠를 외치며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네요 하셨는데 냉장고 앞에 엎드려 있어요 이거. 이렇게 애기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감기, 콧물 때문에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마음이 아파도
좀 안타깝지만은 아이스크림은 안 되는 걸로. 폴백님께서도 출첵해주셨고 좋은 하루 다들 만끽하시기라고 써주셨네요. 민주바스님께서 이민 가고 싶었는데 국민TV 희준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블루타님도 출첵해주셨고요. 홈페이지 개편 어젯밤에 완료돼서 깜짝 놀랐어요 하셨네요. 아, 우리 조합원님들이 고생 많이 해주셨죠. 제나엄마님도 출첵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싸늘한 기운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져요. 하면서 또 신청곡 써주셨고요. 올바른 전원님도 좋은 금요일 아침인데 내일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요. 오늘 하루 약 먹고 힘내서 준비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쉬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이렇게 내일 학회가 있다고 하신다면 약의 기운을 빌리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드림데블님께서도 출석해주셨고요. 크리에이션님도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대범한트지리님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하시네요. 로큰롤 인생의 Fix You가 듣고 싶어집니다 하셨어요. 날토님께서도 출첵해주셨고요. 홈페이지 산뜻하고 예쁘다고 뉴엔더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시네요. 오늘은 포항에서 촛불 있는 날이라고 불독님께 부탁드렸던 안무를 무대에 보이는 날이라 떨린다고 힘주세요 힘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날토님 힘내라 힘내십시오 화이팅. 뉴잉님께서도 가을이 물씬 묻어나는 오늘 일을 마치고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목동 토박이님께서 맞습니다. 저는 32에 수영 시작해서 지금은 선수급이고요. 43세 자전거 배워서 신나게 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셨네요. 와, 이 오프닝에 산 증인이 나타나셨습니다. 목동 토박이님. 목동 토박이님은 아이들과 함께 그 신도림 고리 한번 가봐야겠네요 하셨는데 내일 있는 거 아시죠? 버스킹 어데이 신도림역 고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소냐님도 오셨고요. 어제 꿈엽 듣고 바로 저장용 유리병 4개, 유리 밀폐용기 3개 구매했습니다. 나는야 팔랑기 하면서 사진 올려주셨어요. 코끼리한테 이거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페트병 대신에 유리로 되어 있는 물을 옮겨 담았어요. 페트병에 있는 걸. 아무튼 이렇게 하나하나씩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천재단주님도 오셨고요. 나대로님도 오셨어요. 소잡사님도 오셨고 2024님도 오셨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께서 드디어 교생 마지막 날이에요. 한 달 동안 짧았지만 교편을 잡았는데 할 일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귀태 정부의 교육정책, 후퇴정책 때문에 많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우리 조합원님들도 희주찡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바쁜 벌꿀님.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셨는데 서운하시겠는데요. 그쵸?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아이들과 더 얘기하고 또 소통하고 어쨌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토이님도 오셨는데 게시판 사용 안 하시나요?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창을 띄워놨죠. 모토이님께서 여기 써주셨네요. 불덕님도 희주님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방송 참여 잘 못하고 운전하고 일하러 가는 시간에 일부만 간신히 듣고 있어요. 그래도 방송하는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청취하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방송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민주버스님은 조항조의 거짓말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오늘도 갈 길 바쁩니다. 그러면 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에 벙어리 바이올린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는 오늘 이 시간 이윤호 선생님 나오는 시간인 거 아시죠? 이윤호 선생님이 들려주는
고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윤호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추석은 잘 보내셨죠? 예, 이번 주는 추석지라고.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추석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추석 때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추석하면 아무래도 먹는 게 떠오르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윤호 선생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 역시도 그렇고 늘 좋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의 신경이 좀 복잡할 겁니다. 한편에 촛불과 또 다른 한편에 이제 교과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세상이 참 뒤숭숭하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위험 사회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르자면 과거의 위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지 가능한 위험인데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위험들은 인지 불가능한 위험이죠.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의 원전 문제, 이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전으로 보면 이제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붕괴라던가 9.11 테러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인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의 위험은 이제는 전 세계적 위험이고 전 계층적 위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먹는 그 음식물 안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네. 사회 속에 있죠. 하다못해 비타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비타민이 항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과도한 복용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예상할 수 없는 위험들이죠. 과거에도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은 이제 지금의 위험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네. 지금의 위험이라는 건 첫째는 예측 못하는 위험이고, 두 번째는 전 지구적 위험이고, 하나의 위험이 요즘 이제 생선 가게들이, 그리고 생선 백반 이런 네네. 집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죠.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이 어떤지 판단할 네. 수 없고, 그런 세상에서 이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위험들이 함께 노정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을 이제 울리백이라는 사람은 위험사회라고 규정한 것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것이 위험의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근대화가 만들어내는 효율성, 네. 그 효율성의 단일 가치가 지금 우리의 위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과정은 사실 교육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이러자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아이만을 특별하게 키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네. 세상의 위험은 내가 세상을 나쁘게 하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위험이 아니라 내가 선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네. 위험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러자면 이런 건데요. 우리 아이만 특별히 뭔가 잘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네. 앙팡이라고 하는 네네. 모두가 그래서 앙팡을 먹죠. 우리 아이만 특별한 모두의 앙팡이 되어버리고 네. 우리 아이만이 정말 좋은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과도한 의미에서 생명 조작이나 생명 변형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아이만큼은 그래도 정말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무슨 대단히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아이의 미래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 아이에게 정말 파출부를 해서라도 사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도리어 입시 경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쟁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도 입시 경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10분지 9 혹은 10분지 8 정도는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네.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개인과 부모와 그리고 사회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 1위예요. 한 82% 정도 되는데요. 대학 네. 진학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뭐라고 할까요?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과 무관한 아이들의 어떤 학습 풍토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미친 듯이 공부하고 네. 또 저녁 때 수업이 가장 긴 수업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또 학원에다 과외에다 뭐 그쵸. 거의 지치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예, 맞아요. 그러고 대학을 들어가면 네. 이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인류대학의 도서관 대출 순위가 밝혀진 적이 있는데 네. 1위부터 몇 위까지인가요? 하여튼 처음에 쭉 진행되는 건 판타지 소설이라 그래요. 전부 판타지 소설로 채워져 있고 네. 7위부터인가는 고시의 책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러자면 아이들에게 보편적 교양으로서 갖고 있는 인문학이라던가 혹은 보다 사회를 성찰하기 위한 다양한 교양적 서적들은 읽혀지지 않는 거죠. 네. 고등학교 영어 때까지 공부라든지. 그렇게 힘들었던 과정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네. 배설의 자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게임방에 가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이제 대학생이 되면 당구장에 가거나 이런 등등의 문제처럼 네. 아이들 역시도 이제 그 책을 읽는 것조차도 이제 그런 류의 배설적인 책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7위 이후부터는 이제 고시에 또 매달려야 되는 네. 현실이 이제 그 아이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행정학 박사죠. 이분은 그런데 교육 쪽의 전문으로 글로벌 스튜던십이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부모 코칭 또 교육 문제 이것의 전문가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 손주라는 분인데요. 네. 저는 페북을 통해서 알았고 갑자기 팬이 됐어요. 글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냈네요. 그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 지구촌 부모들의 미래 교육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교육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서문에서 쓰는 것 중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물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쵸. 이분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 애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다만 바다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도록 응원해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배를 만드는 사람이 되던 수영선수가 되던 또 뭐 무슨 스쿠버 다이버가 되던 네. 낚시가 되던 꿈의 크기를 무한대로 키우면서 세상을 알차게 살아가는 어떤 한 주체가 되지 않겠나. 이러자면 멋진 말이네요. 낚시를 하는 법, 물고기 하는 법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은 이제 물고기를 먹일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세상을 보다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서 세상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이야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제기를 처음에 딱 해요. 저도, 그러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프랑스의 대통령인, 사르코지라는 전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이분은 헝가리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이민 온 이민 1.5세대이고 배우자는 이탈리아인입니다. 네. 이걸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어떤 거냐면 몽골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이민을 왔는데 네. 일본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럴싸한데요? 대단히 재밌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은 동독 출신 여성이에요. 여성이면서 동독 출신이에요. 네. 우리식으로 보면 북한 출신 여자가 네. 와서 국무총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정서, 옳다고 느끼는 것만이 진실일까? 이런 얘기를 이제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부모들은, 직업도 아이들의 직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4가지밖에 아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아니, 어른들이. 어른들이요? 부모들이 예, 네. 아이들의 직업을 생각할 때 네네네. 4가지 직업들을 우리 아이가 얘기한다는 이런 거죠.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이럴 예. 때요. 그게 뭐가 이제, 있을까요? 예. 사 들어가는 거? 예, 법률가, 의사, 네. 그리고 회계사. 다 사네요. 예, 예. 이러자면 이런 직업들만이 네. 부모들의 생각들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스테스라고 하는 침대 얘기 나오는 그 신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침대를 설치해놓고 아이를 눕혀 길이가 길면 다리를 잘라내고, 또 짧으면 목뼈와 척추를 잡아 늘려서 마음대로 재단하는 그 신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의 어떤 특징들은 아닌가, 또 부모들의 마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제기하면서 과연 부모들이 아이의 미래를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러자면, 네. 20세기에 태어나서 그런 20세기적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아왔던 부모들이 네. 21세기의 그 아이들에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가당한가? 예를 들면 그 월러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13년 현재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 초입에 들어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까지의 변화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의 변화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860년대 미국인의 50%가 농업에 종사했죠. 그런데 2000년에는 단 3%만이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나머지 47%는 부모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방식으로 농업에서 멀어져 가죠.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150년 만에 생계와 일 그리고 인류의 삶의 패턴이 송두리째 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제 2000년이 들어서면서 이 변화의 속도는 엄청난 가파른 변화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60년 전에 인간이 디지털 시대와 정보혁명 시대를 열어젖히는 순간부터 변화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그것은 어느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과거에 수만 년이 지내왔던 것들이 단 하루아침에도 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손안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네. 컴퓨터를 들고 다닐 줄 우리는 사실 20년 전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예. 주크버그의 부모들은 네. 20년 전에 그가 그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 그가 그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시민들을 묶어낼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 20세기에 규정해왔던 부모들이 21세기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가능한가? 시계공 이야기라는 게 있죠. 사막에서 이제 시계공의 문제를 보면 이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계공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얘기인데 세상은 뭔가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아주 숭고한 시계공이 그것을 세상을 다 짜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걸 조금 교육에 빗대 보면 부모들이 의미 있고 그리고 착한 시계공이 되려고 하지만 그 시계공이 아이들의 모든 시간을 다 막 망쳐놓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 아이들은 두 번째 뇌를 가지고 있는 Z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뇌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X세대, Y세대 이런 세대가 가다가 요즘 아이들 Z세대라고 합니다. 뭐냐면 인터넷이나 그런 그 첨단 기기들이요? 를 통해서 네. 또 다른 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예를 들면 뭘 모르면 바로 네이버에 찾아보고 검색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잠깐 기다려봐 만나 틀리나 이러고 네, 네이버를 네, 네. 또 하나의 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의 그러면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속도로 이 아이들은 진화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아프리카의 어느 한 아프리카 원주민이 네. 몇 년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가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천 배에 달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이분이 이야기하는 어떤 교육의 어떤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건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어떤 위계와 구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고 직업의 의미로 보자면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지금의 부모들은 더더욱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변화의 직업들을 가질 것이고 대략 그 평생 살아가면서 수십 번의 직업의 변화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네. 그런 시대 속에서 아마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이러자면 평생을 아이들의 그 바람막이가 되려고 하고 평생을 아이들의 매니저가 되려고 하고 평생을 그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어쩌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가능한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 나아가야 될 상상력의 어떤 지점들을 부모들이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한국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결국 예를 들자면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이런 4가지밖에 없다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4가지의 자기의 욕망들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난 몇십 년간 미국에서 한인 1.5세대나 2세대들이 네. 이 4가지 직업에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부모 영향으로. 네. 그런데 이들의 자녀 세대는 여전히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와 달리 이 1.5세대와 2세대들이 이제 부모가 됐을 때 그 자녀들, 지금의 자녀들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모와 달리 실리콘밸리, 엔터테인먼트, NGO 각각의 우리가 도저히 부모가 판단할 수 없는 곳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변화의 한 측면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보면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재밌는데요. 미국 사회도 타이거맘이라고 해서 아주 엄하게 아이를 가리키는
부모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이거맘과 한국의 타이거맘은 엄청나게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83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를 묘사하게 했더니 아시아계 미국 학생, 한국 학생들이죠. 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의 숙제를 잘 도와주고 성공하도록 독려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묘사한 반면 유럽계 미국 학생은 어머니의 외모, 취미 등을 이야기하며 독립적인 인간으로 묘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바라보는 것도 실제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독립적인 인간으로 묘사하는 유럽계 미국인들 혹은 미국인들에 비해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은 어머니를 자신과 연관지어서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도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군요. 네, 동시에 희생이라고 하는 건 집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호 집착이 도리어 이 아이들의 성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죠. 또 후속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등학생들에게 어머니에게서 압력과 지원을 받는 정도를 점수로 얘기하게 했더니 아시아계 학생들은 어머니에게서 압력을 많이 받아도 동시에 이런 압력이 지지와 성원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의 학생들은 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가 자신을 못 믿어하거나 시원찮은 아이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압력을 받지만 이것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학생들은 압력을 받으면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못 믿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 자체도 굉장히 독립적이네요. 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유럽계 부모들은 아이들이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데 집중하고 되도록 빨리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육도 아주 엄격한 훈육을 해요. 날개를 달아주게 하고 빨리 독립적인 주체로 날아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이제 부모한테 인사들. 맞아요. 갑자기 여기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처럼 결혼하는데 뭐 반대하느냐 마냐 뭐 난리치는 것들. 그리고 대학을 가는 순간부터 대단히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고 의존력도 그렇죠. 집착이 문제.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건 힘들 때 와서 등 빌려주는 언덕 하나 대주는 일. 그런데 이제 아시아계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아이들의 날개 밑에 바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더 날아올 수 있게. 계속 평생을. 즉 아시아계 부모들은 언제나 아이 곁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높이 날아 성공에 도달할까지 계속적으로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이 되고자 하는 거죠. 날개를 빨리 달아줘서 빨리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과 달리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의 공동체적 어떤 습관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게 이제 평생을 그렇게 되면서 상호 의존적이 되고 그리고 자아 독립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어떤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가 옳으냐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다양하게 세상은 살아가고 있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모들이 생각 못하게 아이들은 세계화 시대에서 아주 치열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데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글로벌 시티즌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그거는 정말 엄청나게 달라지는 경의의 시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과거에 살아왔던 시대와 다르게, 이제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다른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나라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국가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저는 6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7명의 형제가 있는데요. 그 형제 중에 한 명은 노르웨이에서 이민 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네. 우리 재수 씨는 필리핀 분이에요. 이거는 불과 10년 전에는 잊기 힘들었던 일들이죠. 순식간에 네. 어느 순간 벌어졌던 일들이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나가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네. 어떤 것이 되죠. 네. 또 제가 홍대 근처에 살아서 그런지 외국인들을 일상적으로 만나고요. 주말에 가면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동남아에서 느꼈던 그 골목골목마다 환전소가 있는데 네. 홍대 앞에 가면 네. 그 게스트하우스 네, 사이사이에 저도 봤어요. 환전소가 있어요. 네. 이게 가능해? 우리나라 법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꼭 법의 문제가 아닐 거고, 그래 보면, 결국, 어쩌면 지금 교육의 핵심은 글로벌 시티즌십이 아닌가. 이 소은주 박사가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전 세계 유명 국제학교들이 가장 큰 최신 관심사는 네.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이다. 아이들이 잘 합습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에서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골드만 삭스 재단은 가장 훌륭한 5개 국제학교를 뽑아 후원한다. 가장 좋은 국제학교의 조건은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데 필요한 교과 과정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에 있다. 가장 훌륭한 국제학교 중 한 곳으로 뽑힌 존 스탠퍼드 국제학교는 교사들이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타 문화의 방식을 결합해 가리킨다. 예컨대 수학 시간에 일본식 곱셈과 케냐식 숫자 셈법을 함께 가리키는 식이다. 수학을 이해하는 다양한 문화도 함께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에서는 정규교육에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자녀가 지구촌 어디에서 살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운물한 개구리식으로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학부모의 요청이 빗발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유럽 역시도 이것과 다르지 않게 요즘은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갖는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쩌면 변화하는 21세기의 전 세계가 또 다른 네트워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와 관계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보화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보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과거의 가치는 노동과 자본이 세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이 거기에 이제 투여한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가치의 중심이 정보와 지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지식 기반 사회가 되죠. 네. 이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과 노동이 가치의 중심이었을 때는 이런 게 있죠. 욕망은 무한하고 그리고 그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자원을 놓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인 어떤 경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경쟁 중심 사회가 됩니다. 근데 만일 정보가 중심이 가치의 중심이 된다면 이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의 지식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보를 내놓고 누군가가 정보를 내놔서 자꾸 정보가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지식인에 보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제일 웃겼던 제가 그 지식인 중에
그 조리퐁에 조리퐁이 몇 개인가 이걸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놓고 사람들이 막 네. 사다가 뽀개가지고 3개를 다 조리퐁 수를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개인데 그러면 네. 또 딴 사람이 그거는 3개만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0개를 사다가 조리퐁을 실험을 해요. 네. 일단 이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고래밥에 고래가 몇 마리 들어있나요? 또 그걸 또 어떤 사람이 또 고래밥을 확 하죠. 네. 이러자면 이 지식 공유가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우스개로 조리뽕이나 예. 고래밥을 얘기했지만 네. 지식 공유가 하면 할수록 즉 내가 지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지식은 훨씬 풍성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지식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식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거죠. 적어도 글로벌 시티즌십 그리고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과거의 경쟁의 교육으로부터 협동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서로 다름의 가치들을 네. 서로 존중하고 그것과 함께 무엇인가 논의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지고 이러자면 이런 통섭 서로 다른 분야가 서로 만나서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의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연하게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 뭐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육을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그런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 변화들이 협력과 나눔을 통하여 이제는 훨씬 발전할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의미가 글로벌 시티즌십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그런 과정에서 나와 함께 가지고 있는 너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관계의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러자면 나와 너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틴 부버 얘기대로 나너 사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나와 너는 동시에 존재하는 존재자인 것은 아닌가. 그것은 자연이 그러할 것이고 그리고 나와 다르게 생겨먹은 제3세계의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고 나랑 다르게 생겨먹은 유럽인들이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렇게 그 정보화 시대의 그 교육이 집단지성의 의미들을 가지고 협력과 공생의 의미들이 중요한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새로운 어떤 가치교육의 의미들은 아닐까. 거기서부터 유연성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네. 다양한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네,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게 팩트의 힘인데요. 네. 이분은 정말 지금 이제 전 세계 뭐 주니어 앰버서더라고 하는 그 글로벌 시티즌 교육을 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러한 세계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형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럽의 문제들, 미국의 문제들, 중국의 문제들 이런 것 단 하나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읽으면서 막 순식간에 쫙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동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단히 무슨 결론을 이것이다라고 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흘러감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한테 한번 보자. 그리고 유럽의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귀족 학교가 있죠.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 네. 이 이튼 스쿨의 교육 정책이 몇 년 전부터 느린 교육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그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패스트푸드가 우리의 건강에 대단히 위험하고 그것이 지구 환경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슬로우 푸드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네. 왜 교육이라고 하는 정말 지적 영향은
패스트푸드로 계속 먹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를 이분은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튼 스쿨의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거죠. 오바마가 막 극찬한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뭐 세계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다. 그렇지만 그 뒤에 그림자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어려서부터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철학을 위한 아름다운 과목이고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수학이 과학을 추동하고 이 과학이 철학을 추동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수학의 의미라는 걸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 거죠. 혹은 느끼지 못하는 거고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죠. 예, 대학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입시 제도가 딱 바뀌는 순간 뭐 교육은 밑에서부터 서서히 변화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죠. 입시제도 하나 바꾸면 알아서 저절로 밑에까지 다 바뀌는 거죠. 유치원까지.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의 문제고, 이게 이제 패스트푸드점의 어떤 교육이죠. 그러면 아이에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서론에서 이분이 얘기했던 바다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 즉 학문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 세상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교육의 근본은 아닐까.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인지 참 우리로 보면 낯선 얘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공부하는 억지로 게, 해야 했던 잠 더 자고 싶은데 학교 일찍 나가야 되고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좀 이런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데 그러게요.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보자면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를 성찰하지 않으면 어쩌면 미래의 우리에게는 미래의 가치는 없는 것은 아닌가. 또 특히 양적으로 발전해왔던 사회, 정말 100만 하나 100만 둘, 효율성의 가치. 그래서 보다 빠른 시간에 보다 빨리 물건을 만들어서 보다 빨리 공급하고 보다 많은 것을 축적하면 됐던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르카프라고 하는 정말 보다 빨리, 보다 높게, 보다 많이라고 하는 올림픽 정신도 거기서부터 나왔을 것이고요. 그런 근대 사회가 이제는 변하면서 질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의 물건이 이제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사회이고 하나의 가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 속에서 살 때 질적 삶의 가치가 이제는 중요해졌을 때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이제까지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이제는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때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물론 예전에 양적인 뭔가 증가가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는 그런 점이 좀 중요하기도 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좀 느림의 미학이라든지 슬로우 푸드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저도 이제 어른인데 어른으로서 좀 반성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좀 40분간의 특별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네, 안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저도 좀 욕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 나중에 부모가 되더라도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러자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대단히 유연한 변화들을 겪고 있는 세상일 거고 이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스탠다드하게 자기가 모범생으로 쭉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그때 겪는 어떤 현실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의지력과 그것에 대한 유연한 태도들이 그것을 만들어낼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지금까지의 교육은 어쩌면 미래 사회에 도리어 위험하게 만들어내는 교육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돼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세요. 새겨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더 특별히 마음속에 와닿고 또 머릿속에 각인이 됐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너무 청취자 모드가 돼서 좀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민망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40분 동안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큰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좀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립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참고했던 책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볼래요. 예, 행성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지구촌 부모들의 미래교육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고 저자는 송은주라는 분입니다. 예, 정말로 권하고 싶은 책이에요. 특히 부모님들 그리고 젊은 부모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부모라는 건 언제나 아이의 관계에서 늘 첫 경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둘인데 둘째 아이가 낳았을 때 이제는 좀 다르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또 첫 경험이죠. 그 첫 경험을 겪는 젊은 부모들에게 정말 아이의 교육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네. 꼭 좀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저 역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이윤호 쌤 오늘 감사하고요. 감기 걸리신 와중에도 이렇게 방송에 중간중간에 기침도 나오는 모습에 살짝 안타까웠지만 제가 또 나중에 따뜻한 물 한 잔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터보의 회상까지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5님께서 협동조합 경영 역량 강화 교육 안내가 있다고 사회적 기업 연구원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9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부산에서 열리네요. 동래 지하철역 7번 출구 지하 사회적 기업센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에 접수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사회적 기업 연구원 홈페이지 www.rise.or.kr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또 우리 조합원 알쏭달쏭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소잡사님께서 6원해요 하고 책 올려주셨는데 이 책 맞습니다. 이윤호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책이 이 책 맞고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